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에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군 브라더스 나오셨어요. 민주당 선대위의 현근택 대변인, 국민의힘 김근식 전 정세분석실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드디어 오늘이 대선 D-30일. 아니 30일 남았는데도 이렇게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던 선거가 있었던가요? 거의 없었죠. 그렇죠. 거의 없었고 지금 추세를 보면 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 그 같은 그 박스권 안에서 그 경합을 벌이고 있는 뿐만 아니라 네. 특이한 현상이 일주일, 2주일 사이에도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굉장히 자주 일어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불과 뭐 2주 전만 해도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될 줄 몰랐고 또 그 2주 전만 하면 또 예. 이재명 후보가 잘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1, 2주 사이에 국민 여론의 민심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대선도 사실은 선거 30일 앞에 두고 굉장히 어려웠던, 지금 예측이 불가능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아주 솔직하게 네. 현 대변인님, 아주 솔직하게 양쪽 캠프 모두 다 진짜 모르겠다는 얘기를 해요? 아니면은 그래도 우리가 이길 거야 이래요? 끝까지 가봐야 된다.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런 선거 거의 없었거든요. 네, 맞아요. 한 달 앞두면 거의 어느 정도 판세가 그럼 추세가 굳어지고 났다. 네. 사실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쭉 예. 가다가 예. 뭐 한두 번 뒤지는 경우인데 앞뒤가 바뀌는 경우인데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지금 뭐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또 다르고 또 조사 방식에 따라 다르고 그게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은 근데 이제 선거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수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수치에 민감하죠. 민감한데 결국은 이 수치 하나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원칙대로 밀고 가는 게 최고의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말 사이 한 8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것들을 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8개 여론조사 가운데 7개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순위를 말하는 순간 라디오는 그 조사 개요를 다 앵커가 말로 설명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8개를 다 순위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유튜브와 레인보우 화면을 통해서 구체적인 순위는 그냥 띄우겠습니다.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CBS 의뢰의 조사 1개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죠. CBS가 서던 포스트에 의뢰해서 2월 4일과 5일 전국의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재명 31.7, 윤석열 36.8, 안철수 6.9, 심상정 2.7. 이 조사는 크리스마스 때부터 정례 조사로 일주일에 한 번씩 쭉 이렇게 했던 거예요. 윤 후보가 한 번도 이재명 후보를 이긴 적이 없다가 이번에 이겼습니다. 한 5.1%포인트 격차로 윤 후보가 치고 올라갔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론의 그 변화가 1, 2주 사이에 굉장히 그 급격하게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 이번 대선에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처음 후보가 선출됐을 때는 컨벤션 효과를 해서 굉장히 높은 지지를 했다가 네. 또 2주 사이에 또 굉장히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올라오고 지금은 이제 그 오르락 내리락의 중간 정도에서 지금 그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올랐다가 내렸다가 또 예. 지금 일정 정도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어서 지금 한 달여를 앞둔 지금의 상황 여론조사는 사실은 같은 경합 중이다. 그러니까 두 후보가 굉장히 초박빙의 경합 중이라는 게 일반적인 추이인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와서 윤석열 후보가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이기는 게 몇 개 나오는 것은 뭐냐면 네. 그동안에 있었던 그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민심이 조금씩 윤석열 후보에게 좀 내키지는 않지만 돌아오고 있는 그런 현상을 좀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여전히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 그렇죠. 그래프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네. 그런 말씀. 현근택 대변인님. 사실은 네네. 지금 이 조사들은 다 TV 토론, 첫 다자 TV 토론 후에 벌어진 조사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가 훨씬 잘했다라고 이제 민주당이 계속 얘기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조사들이 나온 걸 보면 어떻게 이걸 분석해야 됩니까? 토론회는 뭐 각 당에서는 아마 본인 후보들이 다 잘했다고 평가하는 게 마련이고요. 예. 저희들도 뭐 잘했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제 토론회에서 뭐 득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점하기는 쉬워도. 맞아요. 2017년 아마 안철수 후보 보면 알겠고. 근데 이제 많은 언론이나 많은 분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 토론 잘한다 그러는데 제가 가까이서 보는 경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이 좀 길어요. 말이 길어요. 장황하고. 이게 사실은 이제
두 가지로 짧게 단답식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토론에서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 본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말을 장황하게 기는 게 이제 예선 때도 이제 오래 하면서 조금 고쳐갔는데 이제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다시 그런 게 좋아졌는데 저희도 항상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단답식으로 짧게 얘기하고 본인이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도 제가 보기에 토론에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지지율이 뭐 달라지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토론은 기본적으로 본인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뭐 실수 안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태도라든지 정책에서 토론을 통해서 뭐 지지율이 바뀐다 뭐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근데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론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이제 옥신각신 하고 있지만 네. 안 하면 굉장히 이제 곤란한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 법정 토론뿐만 아니라 토론을 하게 될 텐데 토론을 하면 할수록 국민들이 보는 거는 결국은 저 후보가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있느냐. 단순히 어떤 뭐 단어를 아느냐 이거보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국가를 이끌어갈 만한 능력이 있느냐 그런 걸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는 회를 거듭할수록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저희들은 뭐 토론 계속 많이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 조사에서도 저것도 오차범위 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단일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김근식 예. 전 실장님. 원희룡 본부장은 네네.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할 때가 됐다. 요 얘기를 주말 사이에 했어요. 국민의힘의 이용호 의원은 국민의힘의 90% 정도는 다 단일화 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단일화라고 하는 그 단어를 지금 사용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일화라는 단어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간 그리고 단일화 협상이 시작되는 순간 모든 선거의 큰 흐름은 단일화에만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일반 이제 단일화의 수렁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고요. 저도 그래서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제가 그때 비전 전략실장을 맡으면서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를 실무에서 해봤는데 네네. 그리고 단일화 협상이 시작돼서 눈싸움에 들어가는 순간 양측 다 계속 피해를 보게 돼요. 왜냐하면 기싸움을 해야 되고 굉장히 세세한 부분까지 싸움을 해야 되고 굉장히 진흙탕 싸움 비슷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룰싸움, 삿바싸움이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단일화보다 어렵죠. 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를 수면 위로 올려서 협상의 룰싸움으로 시작되는 순간 양측 다 피해를 보기 때문에 오히려 단일화의 시너지보다는 단일화로 인한 양측의 피해가 더 크다는 우려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단일화라는 개념이나 그 단어를 수면 위로 올리는 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다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지지층이나 그다음에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수많은 국민들께서 두 후보가 힘을 합쳐야 된다는 그 당위론에 대해서 누구나 다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윤석열 후보도 지금 사실은 공감을 하고 있고 당내 분위기도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두 분이 힘을 합쳐서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정권 교체에 힘을 합쳐주자. 그리고 공동의 어떤 배를 타고 같이 정권 교체를 이뤄내자라고 하는 공감들이 있지만 이것이 단일화 협상을 시작하자는 이야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하자는 여론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사실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단일화 협상이 아니더라도 공동의 정권 교체를 위한 힘을 합치는 방법에는 다른 방법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다른 방법도 있을 수가 있다. 두 후보가 기지율이 팽팽할 때는 단일화 협상 룰이 굉장히 중요하고 룰 싸움이 중요하고 여론조사 방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싸움을 하지만 격차가 좀 날 경우에는 97년의 DJP 연합처럼 똑같이 정권 교체 열망하는 두 후보면은 앞서가는 후보와 좀 뒤에서 도와줄 수 있는 후보가 힘을 합치고 서로 간의 공동 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도 또 가능하거든요. 공동 정부.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그냥 양보해라라고 한마디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저렇게 이제 길게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교수님들이 원래 말을 길게 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아까 길게 하지 말라고 현근택 대변인 그러셨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뭐 단일화 거강꾼 나오면 해당 행위로 뭐 다스리겠다 이랬잖아요. 근데 뭐 거강꾼 많이 나왔어요. 지금 윤상현, 뭐 정미경, 원희룡 의원 나오는데 해당 행위 해자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어느 정도 이준석 대표도 본인은 반대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용납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이고 결국 할 것 같습니까 민주당 보기에? 저는 내부적으로는 좀 추진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어제 단일화 질문 나왔을 때 그거는 후보와 선대위에서 하는 거다. 이 얘기 말하면 당대표 빠지라는 얘기거든요. 선거였어요 사실. 네, 빠지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내가 이거 공개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다. 이 얘기 뭐겠어요? 비공개적으로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윤석열 후보 뜻은 단일화 쪽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민주당에서는 지금 하는 걸로 사실상 약간 상정해놓고 그런 대비합니까? 모양을 보이는데 지금 이제 김근식 교수님 말씀처럼 결국은 아마 네. 단일화 협상이 들어갔을 때 이게 모든 게 빨아들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아마 정책이고 뭐든지 아마 잃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도 날 수 있지만 안철수 후보가 또 단일화의 전문가 아닙니까? 네,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인데 윤석열 본인으로 후보가 단일화 많이 못하셨어요. 1대1로 단판을 지었을 때 말려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보기엔 아마 좀 경계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어쨌든 좀 지지율을 떨어뜨려서 그냥 포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유럽 같은 경우 내각 책임제 국가여서 정부를 구성할 때 항상 정당 간에 연합을 합니다. 네. 이른바 이제 콜리션 가버먼트라고 그래서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아주 당당하게 정책 협약서까지 공식적으로 계약서를 쓰듯이 쓰고 내각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른바 공동 정부나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노하우가 굉장히 오래된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원용한다면 계속 그걸 밀고 계시네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 단일화 협상 룰싸움으로 들어가는 순간 굉장히 지치게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시간 없지만 김근식 교수님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만 더 질문합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하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이 만나셨는데 김근식 교수님 김종인 위원장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시잖아요. 네네. 무슨 마음으로 만나셨고 무슨 얘기하셨을 거라고 보세요? 저도 뭐 사전에는 몰랐고요. 어제 밤늦게 그런 회동이 이루어졌다고 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저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 평소 스타일이 네. 그 광화문의 사무실로 누가 찾아오겠다고 하면 그걸 거부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강호의 모든 고수들이 온다고 하니 그걸 당연히 들어보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찾아온다고 하니 그걸 굳이 내칠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가 아니고 평소에 김종인 위원장 스타일이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거에 송영길 대표나 박용진 실장이 왔다 나간 거하고 직접 후보가 온 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그렇지만 저는 그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옆에서 뵐 때는 지금 정권 교체라고 하는 큰 대의를 위해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는 입장에는 저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 부분이 입장이 바뀌어서 이재명 후보를 측면 지원하거나 도와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신 거예요? 네.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 왜 그러냐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김건희 씨가 잔치집에 먹을 게 있어 왔다. 그게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나빴다고 그렇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든가 명식을 이렇게 해야 이게 좀 풀릴 수 있는 건데 원래 좀 어르신들이 되면요 본인에 대해서 뭐 기분 나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걸 빨리 풀어줘야 되는데 그 풀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제가 보기에 후보요? 당연히 그 말한 사람이 얘기하지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김건희 그게 씨가. 전제돼야 제가 보기에 지금 김 교수님 바람이 그나마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근데 그 김건희 씨가 한 말을 사실 공개적으로 그걸 사과하거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부적절하고요. 저는 비공개적으로 따로 그 김종인 대표나 아니면 그 김종인 대표 측에 김건희 사모께서 이야기를 해서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걸 공개적으로 하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정권 교체 큰 대의 명분을 같이 한다는 생각은 저는 변함이 없고 저는 여전히 민주당 쪽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자꾸 이렇게 띄어내려고 하는 이관계를 쓰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좀 드린 말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수요일 날 제 졸저가 출간에 대해서 북콘서트를 하는데 거기에 네.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두 분을 제가 정중하게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오신다면 그 자리를 빌어서 좀 화합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요일 지켜보겠습니다. 자, 두 분의 상한가로 들어가겠습니다. 현근택 대변인께서는 하한가 올라오셨네요. 네, 토론회가 지금 아시다시피 원래 8일 토론회가 예정돼 있었다가 지금 뭐 이유는 많아요. 이런 저런 이유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8일 토론은 약간 무산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 토론 회피. 제가 나와서 맨날 얘기합니다. 여기 뭐 마이크 울렁증. 여기 좀 나와라. 김현능 뉴스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우리 김 교수님은 좀만 기다리면 나옵니다는 얘기를 지금 한 몇 달째 듣고 있어요. 제가 선대위를 선거 나와가지고. 끝나면 제가 보기에 선거 끝나면 나오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선거 지금. 끝나면. 예, 토론 회피 윤석열 하한가 주셨고요. 김근식 교수님은 하한가 뭐 올라오셨습니까? 지난 주말 지난주 내내 이제 뜨겁게 달구었던 이슈인데요. 황제 갑질 김혜경으로 일단 키워드는 잡아봤습니다. 황제 갑질 김혜경, 대토론 회피 윤석열. 자, 토론 회피 윤석열부터 가보죠. 사실은 8일 내일 JTBC 주간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사자토론이 다시 열린다고 보도가 이미 됐었는데 그게 지금 뒤집어진 거죠? 네네.
어떤 이유입니까? 뭐 그 저간의 내용들이 이제 거의 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그 주최 측에 대한 그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우리 국민의힘에서 실무협상단에 제기를 한 것 같아요. JTBC요? JTBC 전에 기자협회죠. 아, 그러니까 기자협회. 되게 이제 언론 3단체라고 하면 기자협회, PD협회, 그다음 언론노조 세 군데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뭐 청취자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그 기자협회, PD협회, 언론노조 세 단체 전부 다 사실은 굉장히 진보적 성향이 강한 데입니다. 그 세 군데에서 공동 주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자협회가 나서서 한다는데 우리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한 건 뭐냐면 2020년 총선 당시에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열린시민당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열린시민당에서 공개적으로 그 언론노조, 기자협회, PD협회 3단체에게 비례대표 의원을 추천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PD협회하고 언론노조는 이게 편향성 문제 때문에 안 한다고 했는데 기자협회는 부득불 끝까지 해서 정필모 당시 KBS 부사장을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 추천했던 당시 기자협회장 김동훈 회장이 지금도 협회장으로 계십니다. 근데 처음에는 오케이 했다가 나중에 바꾸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던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후보 입장에서는 예. 지난 3일 날 사자 토론회 해보니까 아 이거 해볼 만하다. 그리고 예. 본래 또 토론이라는 걸 또 반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더 많은 토론이 있으면 하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실무협상단에서 가서 보니까 그쪽에서 가지고 나온 안이 너무 편향적인 안을 가지고 나와서 그래서 문제 제기를 바꾼 한 거라고 저는 거다. 생각합니다. 아, 현 대변인님. 아니, 그렇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KBS 앵커 하시던 분이 거기 협상 단장으로 가 계세요. 저기 협상 단장이 아니라 저 뭐 하고 계시죠? 그 토론팀에. 아, 예. 이분도 예. 실제 그러면 KBS 가서 토론 안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사실은 그럼 오지 말든가. 황상무 협상장에 단장. 와서 그렇죠. 지금 뭐 JTBC 뭐 편향적이라 그러는데요. 거기도 또 손석희 사장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뭐 사장도 아닌 사람 괜히 끌어들이고. 저는 또 이해할 수 없는 게 사실은 선거 과정에서 건강상 이유를 얘기하는 분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제주도 가서 막 저기 행사 다니고 일정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 분이 뭐 건강상 이유로 2, 3일 연기해 달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보통 한 달에 한 5일, 6일, 7일 정도가 이제 손업날 얘기하거든요. 1월 31일 얘기할 때도 그날 손업날이었어요, 마침. 아. 근데 9일, 10일이 손업날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그 관련되든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왜 그러냐면 처음에 윤석열 후보가 토론하고 밤에 저녁에 가서 당사에 가서 예. 아니, 토론 계속 하자. 그럼요. 더 한다. 예.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실무 온 분께서 아니 뭐 토론 그냥 왜냐면 지금 구도가 똑같습니다. 첫 번째 토론도 어땠냐면 계속 양자 토론하다가 사자 토론 협의에 안 들어왔어요. 그 협상할 때 안 왔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왔거든요. 지금도 비슷해요. 3당은 또 똑같습니다. 토론하자. 그리고 아니 선수가 심판의 룰을 갖고 자꾸 얘기하는 거 좀 그렇잖아요. 지금 뭐 기자협회랑 JTBC 문제 삼는데 그렇게 따지면 네. 만약에 예를 들어 김현정 여기도 나오면 아이고 저기는 우리 좌편이니까 안 가 이렇게 할 겁니까? 언론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이유 따지지 말고 어제도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냥 8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후보 얘기하고 지금 실무단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럼 오늘이라도 전격적으로 그냥 내일 하겠다. 하면 되는 겁니다. 자꾸 이유 따지지 마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도 후보의 입장과 지금 그 TV 토론 관련된 실무협상단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제가 아는 한 후보 입장은 토론을 얼마든지 한다. 그리고 날짜 그다음에 방식 크게 구애받지 말아라는 게 일반적 원칙인데 아마 실무협상단에서 협상 과정에서 일정 정도의 문제 제기가 좀 비화된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여러분 관심 가지고 오늘 좀 지켜보시고요. 김근식 교수 골라오신 하한가 김혜경 씨 이야기 골라오셨어요. 이건 뭐 언론에 너무 많이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제기하고 싶은 건 처음에 이 문제가 또 저기 돌출됐을 때는 황제 의전 뭐 이렇게 과잉 의전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곰곰이 이 사실관계를 따져보니까 의전이 아니에요. 의전이라는 것은 대통령 영부인이 공식 행사에 갔을 때 필요한 의전들을 해주는 겁니다. 단체장 부인에 대해서 의전을 매일 하면서 하는 건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과잉 의전 무슨 황제 의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개념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그 봅니다. 얘기는 그럼 단체장 부인에 대한 의전은 아예 규정이 돼 있지 않다는 없죠. 얘기인가요? 없고 단체장이 나가서 하는 공식 행사에 부인을 같이 대동하는 경우에는 의전이 불가피하게 필요하겠죠. 차로 모신다든지 네네. 옆에 뭐 수행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평소에 사생활할 때 의전이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의전 단어 자체가 안 맞고요. 저는 오늘 갑질이라고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갑질도 생각해 보니까 맞지 않는 게 여러분 생각하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공관병 갑질로 유명한 박찬주 대장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것도
포스타 대장이기 때문에 공관병을 둘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 하에서 공관병에 대해서 지나친 갑질을 해서 인권 유린이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김혜경 씨에 대한 이 7급 공무원, 5급 공무원의 충성적인 어떤 시중을 들은 걸 보면 이건 갑질이 아니라 왜 갑질이 아니냐면 그 김혜경 씨 부인의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부인에 대해서 그 시중을 들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 무슨 갑질을 합니까? 이건 제가 볼 때 갑질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공무원들의 사적 이용을 거의 몸종이나 그 가사도우미 다루듯이 권력을 사유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잘못 생각하시고 있는데요. 그게 마치 이거를 다 집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관에서 이루어진 게 대부분입니다. 공관이라는 데는요. 업무도 보지만 생활도 합니다. 거기서 뭐 목욕도 하고 식사도 하거든요. 저도 가보면 예. 식사 대접도 받고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 배모 씨와 저도 제가 녹취록 들어봤을 때 배모 씨가 이 A 씨한테 갑질한 건 맞아요. 목소리나 이게 보면 좀 비인격적으로 대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뭐 말도 낮춰서 하고 명령적으로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혜경 여사가 직접 지시를 하거나 관여했다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했다 그러면 직접 어찌 보면 지시안을 내린 걸 그걸 녹음해놨겠죠. 이분 성격상 보면. 그리고 지금 이제 두 가지 정도인데요. 지금 약 처방 부분이 아마 제가 보기 법적으로도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집에 걸어뒀다. 그까지 나온 거잖아요. 네네. 근데 사람들은 집에 걸어두면 당연히 김혜경 여사가 그걸 먹었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거기에 제가 보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달 후에 바로 본인 이름으로 6개월치 약을 끊었어요. 예. 이 집에 이 A 씨가 뭐라 그랬냐면 진료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대리 처방을 했다 그랬는데 그럼 한 달 후에 6개월치 그 약을 본인 이름으로 가서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대문 앞에 걸어놓으면 당연히 그 사람한테 전달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추정입니다. 그러면은 그 그렇지 않은 경우도 약은 많아요. 그 약을 배 씨가 배씨약이에요? 가져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물론 그 가능성을 확인해 봐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이건 배 씨가 자기가 먹었다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 같고 지금 굉장히 마타도가 심한데 심지어 뭐 샌드위치 30인분을 뭐 개인적으로 먹었다. 샌드위치 30분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사실은 이거는 공간에서 회의하거나 이럴 때 지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다 이용했다. 지금 말씀처럼 그렇게 몰아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사실은 주말에 얘기했던 건 이런 겁니다. 제가 봐도 이제 배 씨의 갑질은 맞는 것 같아요. 목소리 보면. 예. 근데 이 A 씨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배 씨의 소개로 들어온 분입니다. 별정직 비서.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공이에요. 항상 하는 늘공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두 분이 친학관입니까? 근데 9개월 동안 일하면서 8개월 녹음했대요. 만약에 이게 모르는 사람이거나 뭐 취재원도 아니고 자기가 소개해줘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부당한 일을 시켜요. 그럼 그거 다 녹음하고 녹취해놓고 캡처해놓습니까? 난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왜냐면 그러면 아니 당신이 나 이렇게 어려운 일을 소개시켜 줬느냐 나 이거 못하겠다든지 제가 그만두라는 게 피해자가 뭐 회피하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소개해서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시킨다고 해서 다 녹음해놓고 캡처해놨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분이 공익 제보자라 그런다면 한 번에 다 공개하면 돼요. 한 번에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씩 공개하면서 저는 이게 그래서 약간 정치적인 목적도 있어 보인다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요 의견이 주말 사이 굉장히 그렇죠. 현 대변인 의견이 논란이 됐거든요. 김규식 저는 교수님. 현 대변님이 그 이제 선대위에 계시니까 그 후보의 입장을 좀 디펜스한다는 그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만 너무 과하게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게 이제 만약에 그 A 씨라고 하는 폭로자 공익 제보자로 신청하신 분을 이게 왜 의도를 가지고 녹취한 게 아니냐. 그리고 그만두면 됐지 왜 그만두지 않고 나중에 정치적으로 쟁점하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그 문제 제기를 우회적으로 하면은요. 이게 저는 박원순 시장 때 피해 호소인 논란하고 똑같이 가는 겁니다. 2차 가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녹취를 했냐 그러면 서울의 소리 방송에 김건희 씨 만나서 전화 통화할 때 녹취한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문제 제기했습니까? 그거하고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만 그거 자체도 문제 제기도 안 했으면서 이 지금 A 씨라는 7급 공무원이 당한 정신적 고통을 정말 나중에 어떻게 폭로하기 위해서 녹취한 걸 가지고 문제 삼으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그만두면 되지 않냐라고 어공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많이 비유를 하는 게 그러더라고요. 선거를 도왔으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의원회에 갈 때 비서로 데려간다. 그런 분이 어공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후보 국회의원이 되신 분에 대해서 굉장히 수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랬다 하더라도 선거에 도왔다고 그래서 국회의원회관에 들어가도 국회 의정 활동과 관련된 업무만 하는 것이지 그 국회의원의 배우자에 대해 사적 심부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그만두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
그럼 마치 박원순 씨 그 제가 좀 피해를 반박할 받던 시간이 없을 것 그분에게 같은데, 당신이 제가 고통스러운 그 말을 하는 게 서울시청 공무원 아니고요. 그만두면 제가 된다고 그러면 안 말씀드렸잖아요. 되죠. 말씀드린 게 그건 이분이 제가 어떻게 또 과도한 들어갔냐. 거예요. 아니 배모 씨랑 A 씨가 기자와 어떤 취재원이나 뭐 대선 후보의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소개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공의 취업 과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본인이 추천하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친한 사이 아는 사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런 사이에서 어떤 지시를 하거나 이럴 때 그거를 일반적으로 지금 교수님처럼 녹음하고 캡처하고 그거를 꼭꼭 보관하고 그거를 나중에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공익취업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 한 번에 다 하면 됩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과는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저보고 2차 가해라 그러는데요. 사실은 목소리 공개하는 가세연이고 본인 이름으로 그 계좌번호를 공개하면은 계좌번호 공개하면 실명이 알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계좌 나올 때 그게 오히려 더 실명이 나오고 목소리가 나온 게 더 2차 가해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안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공개할 거면 그냥 한 번에 다 해라. 지금 살라미처럼 800 뭐 원희룡 본부장도 그러더라고요. 8개월치 중에 뭐 3일치 한 거라고 800개 있다고. 그럼 그거 다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씩 공개하면서 지금 선거 국면에 하필이면 지금 선거 앞두고서 하는 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고 좀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그리고 문제 제기를 그만둔다는 하더라도 얘기도요.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모르는 사이가 아니란 말이죠. 본인이 속에서 들어왔으면 그렇게 소개해 준 분이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들어왔고 그런 사람이 어떤 일을 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항의를 하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공식적인 절차를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아니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갑질하는 교수님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그 독치를 하는 게 그 잘못된 겁니까? 시켜줬는데 교수님 아는 사람이 예를 들어 당연히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예를 9개월 들어서 중에서 조교로 들어왔어요. 8개월이면 조교로 들어왔으면 들어오자마자 너무 갑질이 심하니까 그때부터 이거 그때 증거 이의 제기를 남기는 하든가 기회 이렇게 살수 하면 되는 있죠. 것이지. 본인이 자. 그걸 계속 에이. 독치하고 이런 게 맞아요. 제가 여기서 좀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요. 들어야 될 것 그리고 같습니다. 이 폭로를 하면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하는 것도 아니고 순차적으로 하면서 후원 계좌를 열어서 도와달라. 그럼 제가 보기에 이거를 계속 열어놔시켜서 예. 이 그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명을 이분이 하셨더라고요. 본인이 아니고 측근이 그럼요. 이거 한 후에 이제 전전긍긍 이곳저곳을 돌아다녀야 되는 상황인 것을 이것을 좀 안 되게 여겨서 후원 계좌를 연 것이다. 뭐 이렇게 해명은 했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계좌 번호를 변호사가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 현 후원 계좌 변호사가 번호를 문제 제기한 알겠습니까? 말이 안 부분을 되는 거죠. 민주당 쪽에서 물타기 하려고 계속 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 몇 가지의 말도 안 되는 의혹이고요. 청취자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자, 이제 김혜경 마무리. 씨와 관련된 이 그야말로 권력의 사유와 논란은 그 피해자 A 씨가 말한 내용의 적정성을 떠나가지고 사실로 알려진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악질적인 논란거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마무리 공간 지어주십시오. 말씀하셨는데 공간에서는 생활도 하고요. 물론 NSC가 있는데 말씀드리는 공간이 게 있다 그래도 공간에 공간을 담당하는 심지어 공무원이 보니까 있으니까 공간에 화장품 쓰는 것까지 얘기하시던데 그러니까 그건 공간은 사비로 써서 쓰는 거예요. 당연하죠. 공간에 화장품 쓰는 거 제가 뭐가 여쭤볼게요. 문제겠습니까? 공간을 그런 거 가지고까지 담당하는 문제하지 마세요. 경기도청에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까? 있죠. 아니 그러니까 총무실 소속으로 있냐 이거예요. 없잖아요. 총무실 소속 공무원은 공간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공간 담당하는 사람이 있죠. 공간 담당 까지 비서가 쓸수 공간에 있죠. 가서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왜 그 못하게 7급과 됐어요? 5급 그 공무원이 아니, 공간이 공간 그러면 담당 공간에서 업무인지를 자. 확인해 줘야 말고 되는 일도 거예요. 못합니까? 잠시만요. 공간에서 담당 업무를 잠시만요. 하더라도 제가 그러니까 예. 소고기 먹고 샌드위치 먹는 거를 그렇게 두 분, 몰아가지 마시라고요. 잠시만요. 공간에서 회의할 때 먹을 수 있는 그것은 거지. 공간에서 예. 거주하면서 사적인 모임이나 사적인 음식거리 식자재 살 때는 자, 개인이 사거나 개인 제가요. 사비로 가사 도우미를 쓰면 끼어들어야 될 됩니다. 것 같습니다. 왜 공무원이 들어갑니까? 지금 두 분이 굉장히 공간 관리하는 분이 있어요. 격해지신 비서는 아니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할수 총무실 있는 거예요. 소속 총무과 소속 5급 7급이 공간 담당인지를 밝혀주시라면 돼. 이제 마이크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두 분 마이크를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사실은 뒤에 저희가 기상도까지 다 준비가 돼 있는데 뒤에 인터뷰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미 시간이 너무 초과가 돼서 저희에게 이제 1분 정도의 더 시간이 지금 남은 상황인데 이게 지금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 정도 일을 의전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현 변호사님 의견이신 것 같고 그분에게 의도성이 있는 것 아니냐 녹음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의견이신 거고 김근식 교수께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2차 가해다 얘기하시는 거고 예, 그렇죠. 공간 일이라도 공무원이 그렇게 수발될 수는 없다 그 말씀이신 당연하지. 거고 마지막 30초씩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김 교수님. 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독일의 최장수 총리였던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요. 수상 재직 시에도 본인이 마트 가서 쇼핑하고 이런 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런 정도의 청렴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더라도 현직 도지사의 부인이란 이유만으로 그 도지사와 동행하는 공식 업무의 수행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매번 사는 공간에서의 개인적인 사생활과 관련된 심부름을 5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이 서로 했다? 자. 이건 제가 볼 때 명백히 권력의 남용이고 사유합니다. 현 변호사님.
지금 자꾸 이걸 김혜경 여사가 시켰다라고 그러는데요. 뭐 근거를 제시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A 씨가 제시한 녹취록이나 이것도 보면 다 배 씨와에 대합니다. 배 씨와의 A 씨와 이루어진 일을 김혜경 여사가 시켰다라는 거는 그거는 추정인 거고요. 지금 공관 말씀하시는데 저도 뭐 공관에 가보기도 하지만 공관이라는 공간이 업무도 이루어지만 개인적인 어떤 뭐 일도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음식도 하고 먹기도 하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섞여 있다. 이걸 자꾸 개인 집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몰아가지 마시면 바라겠고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저도 뭐 여론은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게 볼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공관이라는 공간 특성 이 섞여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오늘 뉴스닥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현근택 대변인, 국민의힘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